10주차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교재를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이제 철학의 향기 중에서 그 제2장 인간과 도덕 그 중에서 제1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교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 3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철학 상담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장에 해당하는 고대와 중세 그 철학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철학의 향기에 인간과 도덕 그 가운데서도 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절을 다루려고 했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내용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말을 그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내가 이성을 잃었다. 너는 굉장히 사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 같아. 이런 처사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는 말도 하고, 저는 이런 대우에 대해서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성적이다, 이성을 잃었다, 이성을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할 때 이성을 되찾아라, 또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에서 다루는 이성이나 합리성이란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성 또는 합리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우리가 도구적인 이성 비판이라는, 왜 지난 시간에 비판 이론가들의 그 이야기를 했죠. 호크하이머,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1세대 비판 이론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호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유태인으로서 나치 시절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쓴 책이 도구적 이성 비판이다. 크리틱 데어 인스트루멘탈 앤 페어노프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책에 빗대어서 유사한 표현으로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쓰되 순수 이성이 아니라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인 이성은 과학 기술적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이성,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칸트는 그 비판 이론에 어떻게 보면 선구가 됐는데, 실존 철학의 선구일 뿐만 아니라 칸트가 쓴 그 역사 철학적인 그 작은 논문이 있는데, 말년에 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그런 역사 철학적인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이라는 거기서 이제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계몽 시대에 그 당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도 발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시대일 수도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후기 자본주의에 접어들면서 생산보다는 소비가 위주가 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데, 또 과학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첨단으로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말로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위기가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또 반인륜적인 범죄나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사회는 겉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기술이 첨단으로 가고 있는 시대니까 아주 화려한 듯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패된 악취를 풍기는, 자, 이런 우리가 그 대도시의 뒷골목을 연상할 수 있는 할렘가가 있듯이 범죄와
아주 그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자, 이런 그 대도시의 그림자의 요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은, 자, 이런 그 문화를 칸트는 이런 산업 문명을 또 과학기술 문명을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비판 이론가들이 말하는 비인간적인 또 비인격적인 사회의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주의화되고 모든 것이 사물화되고 직물화돼서 쾌락 욕망의 도구로 변해버린 이런 사회의 모습들, 인간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조작하고 착취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관리하고 조작하고 또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 이런 효율성만을 추구해 나가는 기술 문명을 비판 이론가들은 전체주의화된 사회라고 보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 같은 문화 산업 같은 것을 예를 들고 있죠. 헐리우드의 문화 산업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인공들을 양산하죠. 예쁘고 또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을 주인공을 캐스팅하되 시골에서도 또 상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도시에서, 그러나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죠. 폐기돼 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물건을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게 되면 버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인격조차도 돈으로 계산하고 또 흥행 여부, 또 어떤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산업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일면적인 인간의 일차원적인 인간으로 일면화된, 고정화되고 한 측면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중돼 버리는, 자,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사회일 수 있겠다. 꼭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그 비판 이론가들 시대에는 20세기 초반에 나치즘이나 뭐 또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이나 또 뭐 히틀러 마오쩌둥이나 레닌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많이 그 전체주의라고 그들은 이제 먼저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주의라는 것을 이제 문화산업 비판을 통해서 보여줬고, 결국은 우리 사회, 오늘날의 사회도 이렇게 일면화된 모습으로 인간조차도 기능화시켜서 판단하고 몸값으로 계산해서 연봉으로 판단하는 이런 인간의 가치조차도 직물화시키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칸트가 역사 철학적인 글에서 표현했던 그런 산업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와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칸트가 말하는 순수실천이성.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이성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거나 뭐 어떤 자기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거나 어떤 뭐 경제적인 목적의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물화되는 것이고 물건화되는 것이고 상품화되는 것인데, 인격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면 결국 인간 이성의 목적도 이런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그런데 이성의 목적이 도져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실천 이성, 양심적인 이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이성이 오늘날 도구화된 이성의 모습에서,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성이 도구화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이성도 거듭나야 되고 그것은 선한 의지를 낳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탈바꿈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사물화하고 일차원적 인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이런 에릭 프롬 같은, 이제 또 우리가 마르쿠제 같은 일차원적 인간을 비판했던, 또 사물화를 비판했던, 도구화된 인간의 이성을 비판했던, 자, 이런 비판 이론가들이 결국 그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판적인 이성 또는 해방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이성, 그런 합리성, 자,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200년 전에 칸트가 계몽시대에 그 당시에 과학과 산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 초반에 칸트가 내놓았던 해결책으로서의 순수 실천 이성,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으로서의 승화가 필요하다. 인간의 이성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칸트의 지적과도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자라고 하는 입장. 또 하나는 그 동기를 더 중요시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라는 윤리학 또는 공리주의라는 철학과 칸트의 이제 철학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하는 공리주의는 예를 들면 그 공리주의 창시자를 우리가 벤담이라고 하죠. 제레미 벤담. 근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였고 고전 경제학자였죠. 영국에 산업혁명이 막 발달한 그 시대에 활동했던 경제학자로서의 벤담은 양적인 공리주의라고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이제 최대 행복을 주장했는데 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행복 개념이라는 것은 말하면 개인의 이익 또는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단순히 말하면 쾌락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최대 쾌락을 양산하는 것이 최대로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최대의 양적 쾌락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공리주의자지만 그 후대에 나온 이제 밀이 J.S. 밀이죠. 밀이 그 지적을 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경제학자였지만은 자신의 선배 벤담의 그 양적인 쾌락 극대화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왜곡시킬 수 있다. 또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밀의 유명한 말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런 유명한 이제 명언을 남겼죠. 여러분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에서 보면 사고 실험이라는 코너 난이 있다고 했죠. 사고 실험이라는 챕터가 있고 그 사고 실험 중에서도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 중에 예를 든 게 첫 번째 항목에서 행복기계 사고 실험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로 올려놓은 그 부분을 한번 가서 들여다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행복기계 사고 실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자였던 밀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나선 그 장면, 즉 배부른 배부른 돼지보다는 오히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하면서 쾌락주의자였던 양적 공리주의자인 이 벤담을 정면에서 비판한 이제 그 글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교재에 그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특히 행복기계 사고 실험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결과로서의 행복을 중요시했는데 근데 그 행위 결과로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화시키면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은 매우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그 쾌락을 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밀 같은 공리주의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의 어떤 그 품격 있는 격조 있는 어떤 즐거움하고 우리가 뭐랄까 감각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그 댄스 음악을 또 좋아하는 그 팝 음악이나 우리가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그 느끼는 감각적 쾌락하고 우리가 좀 또 독서를 통해서 향유하는 어떤 즐거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쾌락이라는 말로 플레저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신을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종류나 질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쾌락이다. 그래서 더 고상하고 더 어떤 심오한 그런 쾌락, 그런 즐거움이 훨씬 더 아무리 양이 많다 해도 질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밀은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뭐 한 가지 뭐 문제점을 하나를 지적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물론 올바른 하나의 그 성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입장하고는 좀 모순된 측면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밀 자신도 자신은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헤도니즘, 에피쿠로스나 이런 헤도니스트들, 즉 쾌락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본인도 벤담뿐만 아니라 밀 자신도 자신은 쾌락주의자라는 얘기를 명확히 또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쾌락을 이렇게 그 고상한 쾌락하고 감각적으로 말초적이고 낮은 쾌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 같은 쾌락이라는 말을 쓰지만 높낮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즉 쾌락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준이 거기서 적용돼야 된다. 즉 쾌락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쾌락 자체에서 온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쾌락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쾌락과 더 낮은 가치를 갖는 쾌락으로 나누려면 여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가치관이 다시 개입되는데, 쾌락주의라는 가치관만 가지고서는, 궁극적 가치가 쾌락이라는 이 가치관만 가지고서는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신적이고 또는 뭐 육체적이고 이런 구별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인간을 고양하는 뭐 이런 측면하고 차원하고, 또 우리가 말초적으로 또 인간의 본능이나 감각, 동물적인 이런 감각이나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자, 이런 차원하고를 인간성의 차원 안에서 또 구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이고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나 감각적 차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쾌락을 질적으로 둘로 나누려고 한다면, 질적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나누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어떤 도덕적 측면, 양심적인 측면, 또는 정신적인 측면, 또는 인격적인 측면이라는 이 요소를 단순한 쾌락이라는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쾌락의 질적인 고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차원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칸트가 강조했던,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칸트의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인격성,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 또 인간의 어떤 양심, 자, 이런 요소들을, 도덕성, 이런 것들이 미래에 있어서도 인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고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이라는 말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벤담과 마찬가지로 쾌락주의자다라고 주장했을 때 미리, 그렇다고 한다면 벤담처럼 모든 것을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벤담을 비판하는 이 관점은 쾌락주의에서 올 수만은 없다. 그래서 미래 문제점은 이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와 같은 어떤 인격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어떤 동물적인 인간의 차원보다 더 높은 다른 차원의 인간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미래의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자, 전반적으로 공리주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쾌락이라는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쾌락주의자다라는 거죠, 가치관에서.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아까 이제 미래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 칸트는 인간이 이런 쾌락만을 즐기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보죠. 즉 인간도 물론 동물적으로 쾌락을 느낄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본능을 충족시켜서 먹어야 되니까요. 그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아름다움도 추구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교성, 인간 교류, 인간 관계,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인간성도 있고, 또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도덕성, 즉 인격적인 요소라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매우 높은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칸트는 도덕의 원리는 이런 높은 차원에서의 도덕성, 즉 양심이라는 원리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도덕의 기준을 쾌락 추구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쾌락의 극대화, 많은 쾌락이 곧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이 공리주의자들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칸트의 이제 도덕주의고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것을 같이 중요시하는 그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하라고 하는 이 원리도 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결국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그것은 양심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덕성이고 인간의 인격성을 구성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조나 개인의 어떤 준칙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면에서 정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타당하도록 그것이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원리라면 그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가치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쾌락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하는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은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칸트는 쾌락 극대화의 원리, 쾌락주의라는 가치관을 공리주의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비판적인 정찰을 통해서 도덕적인 양심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도덕의 기준이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리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벤담이나 밀이나 경제학자라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최대 다수 행복이라고 할 때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성의 두 가지 구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도구적인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산적인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도구적 이성이니까 과학기술적인. 그런데 이제 칸트는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인격성인 것이죠. 즉 인격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익 계산이나 쾌락 계산과 같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같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격은 고유한 것이고 유니크한 개성으로서 이해돼야 하고 그의 자유와 그의 책임 있는 행위라는 것은 그 목적 그 자체로서 이해돼야지 우리가 어떤 상대화될 수 있는 수단적인 가치로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계산으로서 모든 것을 가치 평가하려고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칸트는 제동을 건 것이 이제 인격성의 원리고 그것을 이제 도덕적인 원리로서 정립한 것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라고 하는 도덕 원리죠. 자, 마지막으로 그 공리주의자들의 그 도덕 원리는 결국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원리로 얘기될 수 있죠. 그것은 최대 다수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경제 논리라고 볼 수 있겠다. 즉 GDP 또는 GNP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는 국가에서도 그 경제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경제 왕국을 구성해 나가는 원리가 바로 최대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의 이익이라는 원리겠죠. 쾌락이라는 원리겠죠. 그런데 이제 칸트는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그렇게 경제적인 효율성과 GDP나 GNP 극대화라는 것만을 최대 가치로서 추구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도덕적인 관점일 수는 없다라는 비판을 한 것이죠. 즉 도덕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발달한 사회일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일 수도 있겠다. 즉 도덕적 사회에서 추구돼야 될 것은 목적의 왕국의 건설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목적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수단화되고 사물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계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 자, 이것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도덕 세계를 도덕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이제 정언 명령이라는 말로서 표현하죠. 이런 도덕 원리들을 아까 말한 이런 정식화들, 인격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하라든가,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하라든가. 자, 이런 도덕의 원리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정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원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수단화될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 최대 다수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그 가정하에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도덕 원리인데, 그럼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도덕 원리라는 것은 최대의 쾌락이라고 하는, 자, 이런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수단화돼 버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조건화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가치가 아니라 조건적인 가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도. 무조건적 가치는 결국 최대의 어떤 쾌락, 즉 쾌락 가치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인데, 그렇다면 쾌락 가치가 곧 도덕 가치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결국 도덕 가치는 쾌락 가치에 조건적으로 종속해 버릴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런 그 쾌락이라는 것에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쾌락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의 그 조건 하에서만, 그런 가정 하에서만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종속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추구돼야 할 정언적인 가치다. 가정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건화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정언 명령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우리가 철학의 향기 교재에 보면, 자, 이런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뭐 심청이의 행위가 비록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느냐 못 뜨게 했느냐라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효도를 하라고 하는 가치는 정언적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강제구 소령이나 이수연 씨의 그런 뭐 희생이 즉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약자를 도우라는 이 도덕 원리는 정언적인 명령이지 결코 가언적인 명령이 될 수 없다. 수단적인 명령이 될 수 없다. 즉 내 이해관계, 나의 출세, 또 금전적인 이득의 여부에 따라서 상대가 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서 우리가 해가 달과 해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남겼어요. 본인은 이제 그 원자탄 개발에 참여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재해,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까지를 하지 못하고 원자탄 개발에 참여했는데, 자신의 전철을 후배 과학자들은 결코 밟아서는 안 되고 자기처럼 이런 모랄리스트라는 관점을 눈 감은 채 가로친 채 과학 연구에 매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우리에게 준 말이었는데, 그 칸트가 200년 전에 한 말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이성의 목적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인간 이성의 목적은 이성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예를 들면 뭐 전쟁의 수단이라든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성을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데 그 이성의 목표가 두어져야 된다. 즉 우리가 과학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또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다른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양심적인 삶, 양심적이고 선한 결단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이성적인 능력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심적인 이성,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트가 말한 해를 품은 한트가 말한 순수 실천 이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를 들. 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달과 해품달의 비유를 우리가 이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의 이제 소재로 삼은 것인데요. 자,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우리가 eclipse of,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죠. 이클립스. 자, 이 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해를 달이 가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해 앞에 전면에 나서면서 해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 우리가 이클립스, 일식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 일식 현상을 우리가 해가 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해를 가린 달이다. 이것이 이제 일식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양심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비유한다면, 자, 이렇게 양심과 이성을 각각 해와 달로 비유한다면, 일식이란 무엇인가? 즉, 달이 해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 자, 달이 해를 가린다는 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이 양심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제 칸트의 그 명제로 표현한다면, 이성의 목적이 그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이성의 목적은 결국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성이 양심을 가리게 된다는 것은 선한 의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고, 선한 의지를 품고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성이고, 또 달의 어떤 그 본래적인 달의 기능은 해를 품어서, 햇빛을 품어서 그 자체로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태양을,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의 그림이죠. 이게 이제 보름달이죠, 결국. 자, 이렇게 보름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위에 표제로 보자면 해를 품은 달이다. 즉, 해품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의 본래적인 사명은, 기능은, 그,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것이다. 즉, 해를 가린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품은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가린 달은 도구적인 합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해를 품은 달은 도덕적인 합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온 핵심적인 이런 그 이성의 사명이, 즉 이성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의 다른 목적에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성의 사명을 규정했는데, 자, 이런 이성의 사명이 결국 순수한 실천 이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고, 순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합리성을 실현한 이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곧 해품달이라는 비유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가치를 나눈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나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로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가치라는 것은 그 수단적인 가치인 것이고,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조건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것은 차가운 더위를 잊게 해주고, 더위를 견디게 한다는 그 수단으로서의 좋음일 뿐이고, 어떤 사람이 더운 여름에도 아이스크림보다는 삼계탕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는 그 이열치열로 이 더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 가치를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삼계탕이 그 자체로서 좋다거나 아이스크림이 그 자체로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은 쥐약이지 좋은 게 아니죠. 또 삼계탕이나 보신탕도 체질에 따라서 닭을 못 먹는 사람이나 게를 못 먹는 사람에게는 아주 극약처럼 아주 몸에 나쁜 것이 되겠죠. 건강에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단적인 가치이지 삼계탕이든 보신탕이든 아이스크림은 그 자체로서 또는 무조건적인 그런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출퇴근 시에는 뭐 버스가 택시보다 좋다든가, 매킨토시 컴퓨터가 IBM보다 좋다든가, 또 모두 난 뭐라고 해도 난 돈이 최고다라고 한 이런 입장들도, 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무조건적인 좋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수단적인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공정과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다. 이 표현, 그러나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추구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사회에도 상대가 될 수 없이 모든 사회는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정이나 정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가치가 되지 수단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또 무조건적인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인류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항상 추구해온 가장 좋은 덕목이자 가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은 상대화될 수 있는 예라면,
이런 공정이나 정의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적이고 자체로서 좋은 그런 가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플라톤과 칸트에서의 구별에 따르면 이런 자체로서의 좋은 가치와 이데아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가치, 정언적인 명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와 가언적인 조건적인 명령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가 이제 구별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가치를 구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는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둘로 구별해 본다면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떤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정의, 사랑, 또 자유, 이론, 무한 이런 가치들, 이런 개념들, 이런 그 관념은 이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의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런 관념은 이념이라기보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개념은 사실 어느 정도 조건화될 수 있고 조건 제약적인 그런 관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그 상류층인 사람들, 특히 그 지도층일 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자 권력과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또 학식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단적이고 조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지식이든 또는 권력이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돼야 할 궁극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의 좋은 가치들, 즉 사랑이든 공정이든 정의든 자 이런 것들이 이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것이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데올로기란 말의 어원은 이데아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데아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근데 자 이러한 완전한 좋은 이데아가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사용됐을 때는 어원은 거기서 온 것이지만 이데아에서 온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도 변질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이데올로기는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가 말한 이데올로기의 정의는 어떤 당파나 어떤 집단,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관념 또는 지식체계, 이론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 얘기했는데 결국 어떤 이데아, 관념 또는 어떤 이론이 한 당파나 어떤 소수 집단을 위해서 또는 뭐 기득권층이든 그것이 어떤 뭐 특권층이든 아니면 어떤 당파성을 갖는 어떤 정당이든 자 이런 정당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만 그 관념이나 이론이 사용될 때 그것들을 위해서 유리한 자 이런 것으로 사용될 때 자 이것을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 수단으로 전락한 또는 조건적인 것으로서 전락한 어떤 그 관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이데아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고 무조건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 할 텐데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관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데아라는 것은 사실은 수단으로 전락한 상대화된 조건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다루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고대와 중세를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경우, 플라톤 그리고 아우테스 이 세 사람을 다루는데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지치료의 선구자가 됐다. 그래서 그의 대화라는 것은 오류에서 벗어나서 또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나아가는 또 과정이었다. 자, 플라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굴의 알레고리를 대표적으로 이 교재에 실어놨는데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에 플라톤의 키워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이어받아서 진리 인식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림자 세계인 동굴 속 삶으로부터 이데아의 세계로 저 동굴 밖에 해가 비치는 선의 이데아가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자,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의 키워드는 이제 인식에 해당,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다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고백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중세 그 키워드가 이제 믿음이죠, 결국.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회의주의를 거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는데 결국 그는 신을 만나게 되고 결국 신을 믿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궁극적인 진리, 무조건적 그 진리라는 것은 결국 신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의 진리라는 말은 곧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불신과 어떤 의심, 회의, 의심으로부터 공적으로 사랑, 이웃사랑,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실존으로의 변화된 삶으로의 여정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이제 대화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 대화가 그러면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뭘까? 그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까. 소피스트의 경우는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제 웅변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자 이런 그 변론술이나 웅변술을 이제 그들의 방법으로서 그 대화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이런 그들의 웅변이나 이런 수학적 기교를 갖는 그 변론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이 이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했듯이 소피스트들도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목적 하에서 논변술을 배우고 웅변술을 가리켜서 출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이제 가르침의 어떤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소피스트 자신으로 보자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런 농변술이나 웅변술을 가르친 것이고 또 그걸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변론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었고 또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남을 고발해야 됐습니다. 검사처럼. 그렇기 위해서는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변론술이라든지 웅변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재판에서 이기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논변술이나 웅변술을 배웠고 그 방법으로서 그 목적은 출세를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쾌나 또 권력이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것은 소피스트에게서 배우려고 했던 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목적이나 방법은. 그런데 반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가르쳤던 방법은 이제 논박술과 삼파술로 특징 저지는데 그의 대화는 그 방법은 그건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 목적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의 이런 대화의 목적은 뭐였냐면 어떤 쾌락이나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출세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또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그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진리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대화의 목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가치관도 다른데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어떤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전제하고 탐구에 들어가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정의라든지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도덕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파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치관에서는 상대주의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돈도 받지 않고 청년들이나 그 다른 대화 상대자들, 소피스트들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진리 탐구만이 그에게 궁극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가치였고, 자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제 그 소피스트하고 달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플라톤이 말하는 그 논박술과 산파술로서의 대화라는 뭐냐.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시하면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조각가였죠. 그래서 조각가는 그 어떤 대리석을 쪼아서 조탁을 해서 아주 그 정교한 조각품으로 이제 완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조각을 해서 대리석으로부터 돌멩이로부터 거친 돌멩이로부터 논박술도 이제 그에 비유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주장 안에서의 그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오류나 어떤 선입견 이런 어떤 그 어떤 자동적 사고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뭐 태도나 가치관이랄지 그의 어떤 전제라고 할지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그것들을 벗겨내는 것이죠. 조각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듯이. 그래서 논박술도 이제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고 왜냐면 제거해 나가는 것이니까 덧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반어법이다 에이로니아라는 그리스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영어에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왔죠. I-R-O-N-Y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하는 방법을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논박술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의 문제점을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지적해서 수정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가 했던 주장을 뒤집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집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했던 말을 반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어법이다. 아이러니에 빠뜨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가 뒤집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얘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그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 중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을 반례들을 제시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만드는 자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런 논박술을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대화 방법을 반어법이다. 아이러니 기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추구하는 이런 반어법으로서의 논박술이 추구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뭐 피타고라스의 예를 들자면 표현을 들자면 영혼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거칠고 조악한 그런 조야한 어떤 돌멩이를 갈고 닦아서 아주 아름다운 형상의 조각품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이 경우에 그 필요 없는 더러운 때나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날카로운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 방법이 결국은 그 도를 정화시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잘못된 점, 편견, 오류, 자 선입견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런 반어법적이고 논박술적인 그의 방법이. 자, 그렇다면 이런 논박술적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오늘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에 있어서는 이제 인지심리학, 인지치료라든지 또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앨리스 같은 심리학자의. 자, 이런 그 백이라고 하는 이제 인지심리학을 개척한 그 인지치료라든가 또 앨리스 같은 사람의 그 인지행동치료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산파술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의 대화에 이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측면의 방법을 우리가 산파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산파술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대화 안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톤이 남긴 작품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산파술을 행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사실 플라톤의 글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뭐 우리가 국가편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같은 것도 소크라테스 입에서 나오는 이제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유라든가 어떤 알레고리 같은 그런 형태의 대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성찰을 하게 만들고 유도해서 자기 안에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통찰에 이르게 하는 자 이런 데 도움을 준 것이 이제 산파술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은 뭐겠는가? 그럼 이런 비유나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스스로 지혜를 얻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모가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파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 그 산파술인데, 그럼 아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스스로 통찰하고 낳게 도와주는 이 산파술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또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이 방법으로서의 산파술은 그의 영혼이 혼란 속에 살던 어둠 속에 살던 그 영혼이 그의 마음이 치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산파술에 오늘날에 준 영향은 뭐냐 했을 때는 이것은 인지심리학보다는 정신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면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을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과거에 갇혀 사는, 과거에 집착하고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살고 있고 그걸 인해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신 분석이었는데, 이런 정신 분석의 방법도 어찌 보면 이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플라톤의 동굴 안에 갇힌 죄수의 삶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에 갇힌 삶으로부터 동굴 밖에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 이런 것이 결국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명이라고 했는데 플라톤이.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산파술적인 것을 플라톤이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오늘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 또는 실존 철학자들의 어떤 비본래적인 인간 삶의 모습에서 본래적인 삶으로의 결단, 또 자신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의 어떤 탈존, 정말 양심적인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탈존. 자, 이런 존재의 소리에 부름에 응답하는 탈존이라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것이 실존 철학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실존 철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실존 치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산파술적인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중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실존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런 산파술적 측면의 대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서 소크라테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제 산파술적인 대화의 기법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제시한 것이 이제 동굴의 비유 또는 선분의 비유, 또 좀 마차의 비유, 뭐 이런 것들 비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비유를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그림 복잡한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 끝이 이제 마차가 보이는 이제 밑에 쭉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은 이제 동굴의 비유이자, 그 다음에 그의 인식론은 이제 선분의 비유로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차의 비유는 이제 영혼의 삼분서라고도 연결되고 있는데, 또 사회 철학, 계급, 세 가지 계급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맨 왼쪽에 동굴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죄수가 그 위에 이제 태양이 비추는 동굴 밖의 세계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는 두 세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비유고, 이제 선분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 표에 오른쪽에 보면은 삼각형도 있고 무슨 도형 어떤 도자기 같은 그림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동굴과 호수가 보이는 저 동굴 밖 세계를 사이에 가운데 점선으로 찍혀 있는 곳을 반으로 나누면 그것이 이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호수와 나무와 태양이라는 그 부분을 반으로 나누면 다시 이등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굴 속 세계도 보면은 이제
도자기 같은 모양과 그 밑에 그 도자기가 뒤집어진 듯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다시 또 이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하게 선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크게는 그 동굴 박세개와 동굴 안세개를 나누는 그 하나의 이등분선, 그리고 동굴 박세개나 동굴 안세개에서도 각각 반을 나눈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박세개도 보면은 태양과 저 실물인 나무가 저 호수에 비춰지고 있죠. 마치 여기 저 동굴 안세개에는 도자기가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듯이 그것이 이제 왼쪽에 보면 동굴에 투사된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그림자 세계가 동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동굴 밖세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인식론 체계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선분을 4등분을 한 것입니다. 아주 크게 보면 둘로 나눴고 좀 작게 보면 4등분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태양과 그 실물인 나무가 있는 이 동굴 밖세계에 있는 것이 이제 이데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데아들이고 태양은 이제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실물과 태양이 저 동굴 밖세계에 있는 저 실물들이 바로 이데아들을 말하고, 거기 호수에 비친 것이 있죠. 칼라풀한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굴 속의 그림자처럼 흑백이 아니라 칼라풀한 그림자라고 하는 이 비유에 들고 있는 호수에 비친 그 그림자는 뭐냐면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적인 것으로서 이제 수학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데아적인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기하를 모르면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듯이 이데아를 통찰하는데 꼭 필수적인 그 전 단계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랍니다. 수학적인 능력이고, 자, 이런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했는데, 이성의 능력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사실 도구적인 이성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것이. 자, 이런 수학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수의 세계를 바로 호수에 비친 실물, 이데아들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것이죠, 수는. 그런데 이제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림자들의 세계인데, 이것은 그냥 흑백 그림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동굴 속 세계에서도 감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오른쪽에 보면 도자기 모양의 실물, 이런 그 개개의 사물들이 있고, 자, 이것은 크게 보면은 저 바깥에 있는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그 감각을 할 수 있는 실물들의 세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동굴 세계에도, 즉 우리 현실에도, 이데아 세계가 아닌 현실에도 감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실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도자기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저런 개개의 사물들인데, 이것들을 다시 이제 그림에 투영해서 보여지는 그림자들이 바로 동굴에 비친 그림자이자 또 저런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서 표현해낸 저 오른쪽 끝에 도표에 나타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감각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세계를 말한다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동굴에 비친 그림자의 저 모습들은 저 실물의 세계로부터 2단계 이상 떨어진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그림자, 이런 표현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은 저 이데아의 세계의 이데아들을 모방한 그림자가 오늘날 이 감각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겨지는 저 도자기 같은 것들이고, 즉 그것도 하나의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실물인 도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영화는 그걸 촬영하죠, 실물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관람하는데, 자, 이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그 감독이 촬영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바로 여기 이제 뒤집어진 모양,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또는 동굴의 벽에 비친 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상과 추측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런 영화나 그림, 화가들의 그려놓은 그 회화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만화의 세계라는 것은 2단계나 떨어진 그림자의 그림자라고 해서 예술가들은 추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남겼어요. 왜냐하면 진리인 저 이데아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방해를 주고 이 감각의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화시켜서 표현함을 통해서 여기에 중독되고 여기 이 그림자 세계에 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만화나 오늘날 지금 이제 영화나
또는 이런 그 그림자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을 크게 자 이런 아까 이제 이데아들의 세계가 있고 숫자의 세계가 있고 자 이런 이데아나 숫자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파악하는 것은 여기 오른 가운데 그림에 보면 인간 영혼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성의 능력입니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기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발음은 뭐 의지적인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욕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욕, 즉 어떤 감정이나 욕망, 감정적인 측면을 또 굉장히 정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이 대응하는 이제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이고 이것을 오늘날 사회로 가져와서 이해했을 때는 통치자 계급은 이성을 발휘해서 지혜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지혜롭게 사회를 다스리고 수호자들은 의지, 기계라고 했는데 이 의지라고 했죠. 인간의 의지를 용기 있게 명예를 추구하고 용기 있게 사용해서 이 사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군인이나 우리가 경찰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관공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생산자 계층은 절제를 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해서 사회에 우리가 뭐 농사나 우리가 뭐 상공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이제 생산물들을 생산해내야 한다. 자,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세 계층의 사회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인간 영혼으로 치면 이성, 의지, 정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응하고 차원에 각각의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이고 자, 이런 덕목들이 또 이러한 영혼의 기능들이 또 이러한 사회의 계층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하나의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마차가 있죠. 흰말과 검은말을 몰고 있는 마부가 있고 마차가 있는데 이것을 플라톤의 어떤 인간관의 그 축소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두마차가 끄는 이 삶이 곧 인간 개인의 삶인데 또 사회의 삶인 사회적인 어떤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마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뒤에 있는 바퀴가 달린 저 마차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부와 두 필의 말은 인간 영혼을 구성하는 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영혼을 이성, 의지, 정욕 이렇게 나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마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 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이것을 말을 잘 듣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은 말을 이제 정욕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말을 잘 안 듣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부의 말을 잘 안 듣는 말. 그래서 검은 말은 이제 그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해 나가는 쾌락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신체에 비유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마부의 이성적인 능력이고 가슴에 해당하는 것이 의지적인 흰말이 상징하는 의지적인 측면이고 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이 또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검은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이성, 의지, 정욕 그리고 그것이 추구돼야 할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다. 이게 아까 말한 자 이것을 이렇게 두 필의 말 쌍두마차에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이성적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치자 계급 아래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흰말에 해당하는 자 이런 용기를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의 이 흰말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의지적인 이 측면이 개인이 아닌 이제 사회로 얘기될 때는 그 수호자 계층을 얘기한다. 그래서 군인의 그림이 나와 있죠. 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말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절제가 추구돼야 될 덕목이라고 했는데, 이런 절제를 갖춰야 할 그 사회적인 계층으로 얘기하자면, 검은 말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생산자 계층이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낫을 들고 있는 농부를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플라톤의 어떤 사회 계급 이론이라든지, 그의 덕 이론이라든지,
가지고 지혜, 용기, 절제를 조화할 수 있는 정이라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얘기했다는 것이나, 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세계관에 대해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세계관에 대해서, 또 인식론을 설명했죠.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로 넘어가자면은 그의 세계관은 결국은 가치관도 그렇고 인간관도 그렇고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자 있는 것이다. 즉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마치 칸트가 예지적인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즉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또 둘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 시비타스 데이하고 시비타스 테레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라틴말로 이해된.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이름이 뭐냐면 시비타스 데이, 신의 나라라고 하는, 즉 신국론이라고도 표현하는 그의 대표작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나눈 것이 그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결국 이 역사라는 것도 이 두 세계, 두 나라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즉 신의 나라가 이제 현실의 이 땅에서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교회로서 상징화되는데, 신의 나라는, 그러나 이제 이 신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원래 나라고, 이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원래 신의 나라의 불완전한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신의 나라는 아니고 교회는 불완전한 형태를 갖춘 이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신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 신의 나라의 원리가 결국은 국가를 교육하고 교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신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를 이겨내는,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국가의 우위에 서게 된 것이 중세의 세계관이었고, 그래서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하기도 한 것이죠. 즉위식을 할 때 보면, 그죠? 그래서 교황 앞에 무릎 꿇기도 했던 것이 이제 중세였다. 그래서 신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의 우위에서 그것들을 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투쟁해 나가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 나가는. 자,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이자 세계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즉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이건 공간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해서 신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지상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해서 공간적인 구별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를 않고, 신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또 지상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다. 즉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신의 나라가 되고, 자기와 물질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지상의 나라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 사랑하는 대상과 추구하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나라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가치관도 결국 둘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덕목을 치면 그 플라톤의 네 가지 덕, 지혜, 용기, 절제정이라는 세속적인 이런 덕목에다가 종교적인 덕,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자, 이런 덕목이 추가됐을 때 7개의 덕목이 이제 주된 덕목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진리라든지 선이라든지 도덕적인,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세인트 바울의 그 이야기가 있듯이 크리스천어티에서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그 종교적인 세 가지 덕목이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이제 플라톤도 말했던 네 가지의 세속적인 궁극적인 덕목이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7개의 덕을 또 가장 최고의 덕으로서 뽑는다면 사랑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모든 덕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결국은 도덕적인 선이나 궁극적인 진리도
사랑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랑에 의해서 실현된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시간이겠죠.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줄 레미제라블에도 보면 그 뮤지컬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이런 대사가 나와요. 뮤지컬의 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즉 신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면, 궁극적인 진리도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사랑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도 결국 사랑에 의해서 신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실현된다. 아름다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인간도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즉 신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이 세상만을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상의 나라의 사람과 신의 나라의 구성원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신을 향한 기나간 여정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거듭나는 과정인데 신을 사랑하지 않던 옛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인생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표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떻게 보면 표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대변되는,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또 아우구스티누스 대변되는 고중세 철학을 우리가 이제 고대와 중세 철학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래요. 플라톤의 세계관은 크게 두 세계로 나눴죠.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라고 동굴 속의 세계라고 하는 이 현상의 세계, 동굴박세계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 둘로 나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들의 인생관과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보자면 알면 행한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 철학은 알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덕목에서도 지혜가 가장 중요시됐죠. 또 통치자 계급, 새 사회를 구성하는 통치자 계급을 구성하는 원리도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도 지혜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몰라서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어떤 낙관론이고, 또 낙관론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면 이제 행한다라는 표로 얘기될 수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과 이 땅 이렇게 이제 보통 공간적으로는 하늘나라와 이 땅의 세계 이렇게 나누면 꼭 공간적인 구분 같은데 그것은 사실 원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의 가치관에 의해서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인데 신의 나라는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걸로 구성된 사회고, 지상의 나라는 이제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만을 쫓는 돈과 명예나 권력과 또 쾌락만을 쫓는 자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지상의 나라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관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또 사랑이라는 인간의 작용, 사랑이라는 활동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적 가치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이고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은 곧 사랑이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서 그래서 사랑을 가장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이고 지식이나 어떤 지혜와 같은 이런 알을 중요시하는 요소. 플라톤도 보면 수적인, 수학적인, 계산적인 능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이거든요. 동굴박세계를 구성하는 그 호수에 비친 그 칼라프란 그림자를 수라고 얘기했듯이 수학을 철학적인 것들 바로 아래 두고 있는데 철학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바로 아래에 수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이나 알의 문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친 이 내용들이 오늘날 대학이나 학문 세계
아카데믹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표준적인 어떤 기반의 플라톤주의가 있다. 알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나 이제 헤브라이즘은 암보다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랑,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훨씬 중요시했다. 자, 뭐 하나의 이제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피노키오 동화를 봤는데 피노키오도 사실 학교를 가서 그가 리얼보이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공마단과 또 플레저 아일랜드 등 또 고래 뱃속이라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의 삶 속에서 그가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고 그래서 제피터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만큼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용기 있는 결단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트루스풀하고 그가 브레이브하고 논셀피시한 이런 삶을 살게 된 자 이걸 통해서 그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깨닫게 됐는데 자 이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이런 헤브라이즘적 철학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동화일 수 있겠다. 피노키오는. 왜냐하면 피노키오는 살며 사랑하며 배웠지 학교 가서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가 리얼보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뭐 낭만주의적인 요소에 가깝고 또는 실존주의적인 요소에 가깝고 이것은 헬레니즘적인 요소보다는 헤브라이즘적인 요소에 가깝다. 철학에 가깝다. 그 세계관이. 그 피노키오가 담고 있는 세계관은 그 동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보게 되면 아까 플라톤의 세 가지 덕목과 세 가지 덕목 플러스 정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덕목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됐을 때 이제 정의라고 하는 덕목이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자, 이것이 각각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목과 통합해서 7개의 덕을 얘기했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그 덕목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세속적인 플라톤의 철학이 말해지는 덕목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랑이 될 수 있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용기는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냐. 용기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non-selfish한 러브가 곧 용기라는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는 어떻게 해서 그럼 사랑일 수 있느냐. 절제라는 것은 탐욕스러움을 제어하는 지나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탐욕을 제어 못하는 사랑은 그것은 무절제한 삶이고 절제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나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랑을 실현한 삶이 되겠다. 자, 그럼 정의는 또 무엇인가? 정의도 역시 사랑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랑이다. 불이란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플라톤이 말했던 이 네 가지 플라톤이 말한 그 헬레니즘 시대의 네 가지 덕목, 인간의 세속적인 삶에서 중요시된 이 네 가지 덕목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모두 다 궁극적인 진리이자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고. 자, 인간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플라톤의 이 인간관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귀족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또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성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플라톤의 철학 하에서도. 왜냐하면 그래서 그 귀족과 이제 노예를 나눴는데 크게 보면 인간을 평민은 이제 중간층에 있지만 그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의 철학은 인간관은 결국은 귀족들을 많이 이성적인 존재자이고 그들은 철인 왕이 돼야 되고 통치자 계급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노예는 야만적인 존재자고 비이성적인 존재자고 그런 노예는 언어나 수학적인 능력도 없고 결국 그들은 귀족의 지배를 받는 착취를 받고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의 서열이 고정되고 이것이란 계급이, 계층 내지는 계급이 영속화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보이는 세 계급에 대한 그의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헤브라이즘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노예라는 것이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거느린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7년 경작을 같이 하고 나서는 휴경을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풀려나는, 해방되는, 이런 해를 맞는 것이 이제 안식년이라고도 하는 7년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하는 이런 신분 서열이라든지 계급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에서 이제 자유로운 인간, 평등한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가치관이, 또 인간관이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근대 노예 해방이라든가 또 근대 시민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밑받침이 된 이념이나 사상은 헬레니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헤브라이즘적인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